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오랜만에 라방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최정은입니다. 자,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주제는 추석이 가장 두려우신 분들이 갱년기 여성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체력은 안 되는데 또 추석 때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갱년기 건강관리로 한번 주제를 잡고 또 질문도 받아보고 또 중간중간에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들, 정보들을 같이 저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되면 네. 요즘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실 저의 부전공 자체가 여성 갱년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다이어트나 이런 체중 또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주로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 시기에 다이어트를 힘들어하고 또 건강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갱년기 때 다이어트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갱년기의 건강 관리 안에 체지방의 관리, 즉 다이어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갱년기 나이인데 나 되게 살 하나도 안 찌고 그냥 갱년기 나이인데도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적정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적당히 유지하고 그다음에 체지방을 더 늘지 않게 유지하고, 어차피 체지방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800g씩 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랐던, 내가 아무리 뚱뚱하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한 해에 800g씩 먹는 것과 상관없이 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라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체수분의 관리,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결국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내 체중이 덜 나간다고 해서 이 비율이 다 괜찮은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갱년기 때는 우선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도 있겠고, 꼭 필요하면 호르몬제도 써야겠고, 그리고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도 건강적으로는 잘 아시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갱년기 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갱년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갱년기는 47에서 52세 사이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 갭의 차이를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여성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생기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무조건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나요? 호르몬이 떨어졌으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르몬제를 쓰는 기준은 주관적인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덥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땀이 많이 나고 두근거리고 수면의 질이 안 좋고 막 짜증이 나서 막 온 가족들을 막 헐크처럼 괴롭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가 잔뜩 내리는데 그 비를 굳이 다 막고 있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산을 탁 쓰고 그냥 좀 비가 멈출 때까지 내 몸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갱년기 시기에는 정말 우리 몸에 우박 같은 온 비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객관적으로는 질병들도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쏟아지는 이 폭풍우를 주치의와 함께 우산을 같이 잘 쓰고 버텨나가는 게 갱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우산을 써야겠죠. 우산이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르몬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을 때는 뭐 호르몬제가 자궁 내망한 자궁 운종을 키우고 뭐 난소암을 일으키고 유방암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방암에 걸렸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갱년기의 증상이 심할 때에는 천연 여성 호르몬제를 유방외과 교수님들도 권할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이 힘들면 혼자서 그 비를 다 맞지 마시고 주치의와 함께 처방을 받을지, 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힘든 증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해요. 그러니까
뭐 장도 건강해야 되고, 여성 호르몬을 제외한 갑상선, 뭐 인슐린, 또 뭐 부신 호르몬, 여러 가지 세로토닌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부터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고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생애 주기가 바뀌는 이 순간에 다른 것들의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이제 갱년기 때 주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에스트로겐에만, 여성 호르몬에만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내가 여성 호르몬 떨어진 이 시기에는 또 건강한 음식 먹어서 장이 좀 더 건강하고 유산균도 잘 챙겨 드시고 면역력도 잘 지키고 또 체중도 잘 유지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이고 토탈적인 케어가 꼭 필요한 시기가 갱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때가 가장 이제 고민으로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분 조절이 잘 안 돼요. 기분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요 정도 말했을 때는 그냥 뭐 언성이 한 미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막 한 파 정도까지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언성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는데 요새는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하고 오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환자분의 잘못이 아니고 갱년기를 겪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을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불편할 때지만, 사실 이런 기분의 조절이 잘 안 될 때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세로토닌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근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뭔가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는 이런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여성들은 이 세로토닌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질 때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딸이 있으신 분들은 생리 때 되면 애들이 되게 예민해지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진폭이 크거든요. 아직 규칙적이거나 이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행복 호르몬의 폭도 이만큼씩 올라가니까 이 기분의 변화를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가진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요 무렵 때 뭐 시험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생리량이 많거나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피임제 같은 피임약들을 쓰면서 세로토닌 계열을 좀 같이 써주면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갱년기 때는 저 위에 있었던 에스트로겐이 아예 없는 0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세로토닌도 같이 바닥을 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폐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로토닌 계열은 기분을 조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세로토닌 계열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손쉽게 만들어지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음식을 먹으면 많이 올라가요. 특히 초콜릿이나 당분이 높은 것들은 급격하게 세로토닌을 그 순간에 팍 올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당분들을 욕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갱년기 때는 별로 먹는 건 없지만 이제 잔잔하게 간식들이 자꾸 먹게 되면서 빵 조금 뜯어 먹는다거나 과일 조금 먹거나 하면서 그게 결국은 뱃살로 늘어나요. 그럼 왜 갱년기 때는 전에는 그렇게 먹어도 뱃살이 안 늘었는데 이제 갱년기 때는 그렇게 뱃살이 늘어나는 건가 했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음식으로 보상을 하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는 환경에서는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기승을 부려요. 이게 왜냐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어쨌든 혈관에 있는 당을 땡겨와서 세포로 저장해서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당을 자꾸 땡겨와서 이제 저장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인데, 갱년기 때는 이 인슐린 호르몬이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나와요. 같은 사과를 먹었어도 예를 들어 갱년기 이전이면 이 인슐린의 예민도가 뭐 한 5, 10 이 정도였다면,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이 인슐린의 예민도가 50, 100 이렇게 되니까 엄청, 그러니까 조그만 당에도 이제 인슐린이 확 나와서 굉장히 이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설명하면 체지방으로 더 늘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식욕은 세로토닌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음식과 상관없이 먹는 양에 상관없이 체중이 늘고 기분은 안 좋고 잠은 안 오고 나는 못생겨지고, 이래서 우울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갱년기 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45에서 저는 한 48, 49세 사이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여성 호르몬 검사를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에 내려왔는지를 미리 좀 체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1, 2년 후에 폐경이 오겠다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체지방 관리를 한다거나, 왜냐면 뒤로 가면 이제 살이 잘 안 빠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부터 빠르게 세로토닌 계열을 쓰거나, 또는 장에서 아까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의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치료들을 좀 해서 자연적으로 세로토닌이 좀 더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치료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로토닌 영양제로 채울 수 있나요? 그럼요. 세로토닌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영양제로 채울 수 있어요. 트립토판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전구체예요. 그래서 트립토판을 먹으면 멜라토닌과 이제 세로토닌이 자연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 이렇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만큼의 그런 증상의 호전은 없어요. 트립토판이.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로 이제 트립토판을 먹으면서 이제 그 세로토닌 계열을 좀 쓰다가 이제 트립토판의 농도가 좀 올라가서 안정이 되면 세로토닌 계열을 조금 줄여나가는, 저는 갱년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는 그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환자분들은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 영양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즈랩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PM이라고 하는 제품을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제가 갱년기 수면 장애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트립토판, 태아닌,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 저는 보통은 제 갱년기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또는 세로토닌 계열을 복용하고 계실 때에는 이렇게 도즈랩 PM을 좀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들과 다투고 나면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 먹죠. 예, 저도 사실 그런데, 이게 갱년기 때는 말도 안 되게 다투거든요. 이게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보면서 느끼지만, 저도 아직은 향후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 텐데, 어, 우리가 느끼는 지금 아들이나 애들을 키울 때 느끼는 짜증감과 갱년기 때 느끼는 짜증감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생존에 불리함을 느끼고 있는 사자, 또는 동물로 치면 이게 초식 동물들이 사자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호르몬의 갭이 심해지는 그 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호르몬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바닥이 됐으니까 나는 영원히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너무 과학적이라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그 이유는 다른 호르몬들이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2, 3년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이제 환자나 또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 시기를 열심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이제 보내고 나면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혈관 질환이나 이런 병들도 조금 이 시기가 잘 보내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47에서 52세, 요새는 좀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45세에도 좀 조기 폐경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요새 조금 논문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55세 이렇게까지도 가서 한 45에서 55세 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이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던 여성의 몸에서 내 자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정화부 연마에서 이제 최정민으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하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여성 임신과 출산, 이 일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접어놓고 나머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불안정한 시기가 바로 갱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막 떠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됐어요, 됐어요.
갱년기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갱년기가 오면 확실히 본인이 느끼나요? 지금도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갱년기 증상인가요? 사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게 갱년기인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체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가장 전형적인 게 이게 체온의 변화가 굉장히 안 좋아요. 더울 때 굉장히 덥고 추울 때 굉장히 춥고, 남들은 다 추운데 나 혼자 덥고, 나 혼자 더운데 다른 사람 다 춥고, 막 이런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지만, 갱년기 시기가 이런 체온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나 이제 갱년기인가라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신 호르몬이나 다른 갑상선 호르몬의 임발란스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런 체온 조절의 장애는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어려운 얘기지만 부신이나 이런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을 느낍니다. 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좀 저하되어 있을 때나, 또는 남성 호르몬의 전구체들이 좀 저하되어 있을 때 막 60대인데도 막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막 60대 이후에 나 또 갱년기를 느끼나 보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갱년기라고 하는 진단명 자체가, 진단도 아니죠. 그 시기의 그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생기는 그런 일련의 증상들을 갱년기라고 하는 거지,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른 시기에 나타난다고 해서 에스트로겐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갱년기라고 진단할 수 없어요. 갱년기는 일단 전제 조건이 에스트로겐이 5 이하로 떨어지고, 검사에서 FSH라고 하는 난소자극 호르몬이 2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어떤 주관적인 증상으로 맞습니다, 갱년기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인데 뭐 호르몬제를 좀 쓰고 있었다거나, 그럼 먹다가 끊었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실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민감하니까, 내가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뭐 300에서 100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를 돌거든요, 갱년기 이전에는. 근데 어떤 원인에 있어서 이 바운더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선 이하면 이제 갱년기라고 친다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계속 호르몬이 돌고 있었는데, 이게 한 요 정도만 탁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 요 갭 때문에 약간 체온 변화를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폐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에스트로겐의 베이스가 2, 300이었다가 막 요 근래에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100, 200 사이에서 주기를 돌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까지 레벨이 좀 낮아진 데 있어서 외부에 들어온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40대 중후반이 넘어갔는데 좀 열이 화끈하게 온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갱년기는 아니지만 이 레벨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요 선을 밑으로 내려갔던 달에는 또 체온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온의 변화나 뭐 화끈거린다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성 호르몬의 그 갭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갱년기라고 하는 진단 자체는 에스트로겐이 아예 떨어진 걸 갱년기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 그 호르몬의 범위 안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높아져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 오후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예방의학에서는. 그래서 이 부신 호르몬이 급격히 높았다가 갑자기 좀 떨어지면 이 갱년기 비슷한 증상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신 호르몬 앞에서 제가 강의도 많이 했지만,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감신경의 증가,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굉장히 생각할 게 많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신 호르몬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부신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일 때 그 갭 때문에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온의 변화가 무조건 갱년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 항상 상담을 해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속되지 않고 또 괜찮으면 사실 지켜봐도 되죠.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함유할 수 있을까요?
에스트로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을 채우는 게 목표는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하던 역할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채우는 거는 사실 호르몬제가 아무리 해봐야 먹어봐야 2, 30 정도 올라서 바닥에 있는 걸 요만큼 올리는 게 호르몬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갱년기 이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갱년기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증상에 불편감을 느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FDA가 승인한 그 환자의 적응증에 맞는 정도의 용량을 이 정도 이상의 높이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호르몬제를 쓰는 게 맞고,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은 있죠. 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에스트로겐 자체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 외에 나머지 시스템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영양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시는 게 갱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죠. 엄마가 갱년기 이후 아직 잠을 못 주무시는데, 사실 70대이신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는 갱년기나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의 문제일 경우가 높습니다. 또 이 앞에 영상을 또 좀 찾아보시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자율신경, 부교감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수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좀 내가 긴장도가 높은 삶을 살았거나 이제 70대의 분들은 또는 굉장히 직업군 자체가 멀티로 머리를 써야 되고 이것 보고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머리를 쓰는 이런 직종들에 있으신 분들, 그러고 자식들이 많아서 애들을 키우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너무 한평생 해오셨던 60대 이후에 많은 저희 여성분들을 보면은 수면의 질이 안 좋고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어요. 이게 아예 몸에 그 자율신경이 그냥 약간 적응돼 있어요. 항상 긴장도가 높고 나는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이 안 좋아지면 에너지를 내는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저하되잖아요. 그럼 부신 호르몬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수가 없고 에스트로겐이 없는 갱년기 이후에 제일 중요한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인데 이 부신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70대 이후에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율신경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상이나 교감신경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막 동적인 운동 같은 것보다는 조금 정적인 운동이나 명상이나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너무 활동적인 거 말고 그것도 약간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심파세틱 톤이라 그래요. 교감신경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디테이션, 이렇게 명상하고 조용한 음악 듣고 하는 걸 연습하는 게 필요하대요. 운동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명상 같은 이런 정적인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운동처럼 노력이 필요한데, 노후에는 제가 볼 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생애 주기의 모든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30대 때는 사실은 그냥 내 에너지로 살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충분하지만, 근데 40대부터는 사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는 사람이 건강하고, 이제 50대 때부터는 지방량이 적은 사람이, 지방량이 많은 사람 건강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50대 때부터는 체지방이 많으면은 이거는 좀 생존에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근육량인 것 같아요. 이제는 60대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를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 70대부터는 자율신경 균형이 이렇게 잘 맞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물론 다 건강해야겠지만 이런 각각의 나의 시기별로 내 건강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미리미리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해요. 이게 70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한평생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동안 굉장히 교감신경이 높은 이런,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늘 이제 그 집중도가 높은 직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쉰다거나, 심지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도 먹이를 한번 잡아먹고 나면은 3, 4일은 동굴에서 자거든요. 우리는 동물 중에서 인간만 쉬질 않아요, 머리를. 그래서 그런 자율신경 균형을 자꾸 맞추는 것도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필라테스를 하거나 PT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것처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같이 넣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체지방은 식단이죠. 그래서 체지방은 무조건 탄수화물 줄이시고 과일이나 이런 당류는 이제는 먹으면 살이 찐다. 간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음주하시는 분이면 이런 당류가 들어오면 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일 못하겠다거든요. 간은 젊을 때는 술도 분해하고 탄수화물도 분해하고 뭐 빵도 분해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간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일 다 못해요. 그래서 음주가 들어오는데 탄수화물 들어오면 얘는 음주만 분해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뱃살이 느는 이유가 이제 탄수화물을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간이 걔를 다 분해 못하고 다 지방으로 가서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먹은 날에는 하루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간이 좀 쉬게 해줘야 저장된 걸 가져와서 자기가 또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관리, 체지방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근육량은 사실 60대가 넘어가면 진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럴 에너지도 없고 정말 네다섯 배로 노력을 해도 근육량 1, 2kg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갱년기 이전이시거나 또는 갱년기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딱 60대 전까지 나는 근육량을 한 2, 3kg 정도는 무조건 올린다. 그리고 근육량의 형성은 체지방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해서 나중에 보면 점점점 근육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근육 운동 하나는 하시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갱년기 이후에 이제 나머지 노후의 삶이 조금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0대 이후에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신데요 라는 말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호르몬, 그리고 체지방, 근육량,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 요 네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예쁘게 건강하게 이제 품위 있게 늙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늦출 수는 없을까요? 근데 갱년기가 너무 뒤로 가도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갱년기 시기는 누구나 이제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좀 일찍 온 분들은 젊으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회복이 좀 빨라요. 그리고 노화가 조금 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빨리 떨어지면 노화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항산화제를 쓰면서 조금 젊은 나이에 차라리 갱년기를 겪으면 조금 덜 노화가 오는데 55세 오히려 더 늦어져서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제가 아무리 항산화제를 쓰고 가도 8년의 차이잖아요. 47세랑 55세는. 그러니까 8년 후에 그 급격한 나의 인생의 변동을 느낀다는 거는 엄청난 체력의 심각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갱년기 시기가 더 늦어진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걸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화나 이런 증상들이 늦어진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딱 갱년기 시기를 미리 딱 제가 말했잖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오겠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전부터 노화나 면역 재생 관리를 하면서 체중 관리도 하고 그때 왔을 때 내 주관적인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주치의랑 같이 호르몬제를 쓸 것인지 뭐 다른 어떤 천연 여성 호르몬제를 쓸 것인지 또는 뭐 태반 주사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시기를 잘 보내면 됩니다. 요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때는 저는 사실은 수영 같은 게 그 유산소 운동은 수영 정도가 좋고요.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저는 좀 정적인 운동들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도 떨어져 있는데 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호르몬 두 가지가 망가지면 의자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부신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의자를 받치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또 너무 급격한 운동을 하시면 부신이 빠지면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무조건 이것만 열심히, 무조건 이것만 열심히 이런 거보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산에 또 가셔서 등산도 하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지내시는 게 갱년기 때는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내가 컨트롤이 되면 괜찮지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정하고 갱년기 때 막 화가 많이 난다 하면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이니까 그건 반드시 의사랑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산을 들고 갱년기를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인 환자분들한테는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세로토닌은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내 몸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굳이 내가 그런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장대비를 다 맞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인류가 만든 좋은 약들을 적절하게 주치와 의논해서 잘 맞춰서 먹으면 평생에 있을 우리가 건강과 이런 질병은 늘 장대비처럼 내릴 수도 있고 햇볕이 쨍쨍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기를 주치랑 함께 이제 날씨의 변화를 잘 넘어가면 이제 노후가 건강하고 갱년기도 좀 수월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이 없네요. 저희 환자분 질문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할게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좀 질문들을 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셨어요. 그래서 살을 뺐는데 다시 찔까봐 너무 두려워요. 약을 끊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모든 전 세계 인류의 걱정이죠. 살 뺐는데 다시 찔까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또 다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살이 찌겠죠. 살을 뺐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빼야 된다는.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백색 지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멈추면 이건 무조건 다시 쪄요. 갈색 지방 정도만 남았을 때 다이어트를 멈춰야만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백색 지방은 당이 들어오면 바로 더블링을 하는 그런 저장하는 아이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8% 정도가 이제 갈색 지방이 남았을 때 퍼센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표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많이 빼고 나면 사실 저는 약을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식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조금 조절하게 할 수 없는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회사를 다니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어느 정도 부종약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조율해서 쓰기는 하지만 약을 웬만해서는 처음에 살 뺄 때만큼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꼭 필요한 약제들은 또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와 상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쓰면서 음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살이 안 찌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체지방률이 28% 이하로 떨어져야만 약을 끊어도 좀 먹어도 예전처럼 찌는 느낌은 안 받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늘어났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좀 먹어보니까 안 찌는 것 같아서 이제 됐다 생각하고 그냥 먹다가는 또 다시 찌니까 항상 살을 빼고 나서는 제가 항상 3개월에 한 번은 얼굴 보도록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조금만 체지방이 늘었을 때 제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말도 안 되게 옛날처럼 돌아가기 전에 제가 딱 보면 지방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약을 쓰거나 또 수액 치료를 해서 다시 조금 빨리 앞으로 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살은 누구나 다 쪄요. 1년에 800g씩.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해서 내가 그 체지방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은 정도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 지난주에 28이었는데 이번 주에 27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필기로 적으시면서 그런 분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인바디를 아예 찍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건강하고 그리고 좀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보다는 이제 내가 지금 더 얼마나 웰빙이 됐나, 얼마나 웰리스를 가졌냐 이거에 포커스를 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뺐는데도 불행하잖아요. 지금 다시 찔까 봐. 그러니까 빠진 몸매를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시고 다시 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상도 좀 보시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다시 찌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을 막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많이 먹으면 이제 콩팥도 문제가 되고 간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약제들은 이제 피검사 봐가면서 쓰면 오히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 전에 몰랐는데 요요가 몇 번 있고 나서 셀룰라이트가 전신으로 확 퍼져요.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셀룰라이트는 사실 다른 거와 좀 달라요. 셀룰라이트는 그 지방 덩어리가 근육 밑에서
수분하고 겹쳐지면서 압력을 받은 채로 오래 있으면 생기는 게 이제 지방이 변형돼서 생긴 셀룰라이트고, 이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고 식단을 한다고 해서 이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사실 시술을 하거나 이제 망가진 지방을 이제 분해시키는 그런 뭐 아미노빌린이나 이런 제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요요가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은 결국 음식량이 많았다가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체수분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지방 주변으로 자꾸 부종이 생기면서 그 부종과 지방이 믹스되면서 압력을 받으니까 셀룰라이트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런 체수분은 음식에 굉장히 디펜드가 돼요. 왜냐하면 물은 소금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음식량이 없을 때는 수분이 적어요. 근데 음식량이 많으면 소금이 많으니까 채소분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주변으로 물이 꽉 차요. 이 갭이 굶었다 했다 이렇게 반복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몸은 사실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몸의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면 우리 몸은 더 높은 체수분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잡아놔 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굶을 때 체수분이 27이었는데 내가 많이 먹을 때 체수분이 한 32였다 쳐요. 한 4kg 먹으면 빠지고 4kg 안 먹으면 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이런 식단을 반복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굶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미리 체액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생존에 불리해질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체지방하고 물을 확 저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압력을 받는, 당연히 우리가 모든 부위들의 지방이 있는 부위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셀룰라이트가 생겨요. 특히 다리 뒤쪽이나 이런 쪽, 엉덩이 밑에 쪽은 계속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종 관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 체지방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종까지 늘었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체지방 관리할 때는 특히 이제 갱년기 때는 부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혈액순환 개선제나 또는 너무 부종이 심하면 저는 약간 스피로자이드 같은 이뇨제 계열을 써서라도 부종을 좀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막 망가질 때까지 가는 거, 이거 마치 간으로 치면 간경화가 온 거예요. 지방의 경화가 셀룰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그 전에 부종 관리, 체지방 관리를 잘하고 근육을 그 부위에 잘 탄탄하게 만들고 하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됐네요. 오늘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 나온 질문들이 대부분 이전에 했었던 질문들인데 여기 식단을 바꿔도 체중이 줄지 않아요?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본질적으로 말해서 식단을 바꾼다고 체중을 준다는 거는 식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닭만 먹었다가 이전에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러면 체중이 줄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닐 때에는 체중이 안 줄죠. 예를 들어 호르몬이 안 좋다거나 에너지 대사가 안 좋다거나 또는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이 있다거나 장이 안 좋다거나 염증이 많다거나 이런 다른 원인이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를 식단으로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줄지 않는다 또는 부종이 줄지 않는다 하면은 대원에서 체지방이 줄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씩은 빠지는데 팍팍 줄지 않는다 하면은 식단 안에서 뭔가 인슐린을 자극하는 지방이 늘게 하는 음식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어떤 게 체지방을 늘리는 음식이었는지 생각보다 과일 갈아 드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뭐 고구마 하나 먹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아침에 인슐린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하시고 체중이 줄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은 과학이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이 화학적으로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분해가 되고 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장되고 그냥 이거는 동하이하작용이기 때문에 바이오 케미스트리죠. 생화학이에요, 생화학.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몸이 이상하다. 나는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 이거는 약간 그건 철학적인 얘기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비만은 주치의와 상의하라고 하는 게 이런 지방을 분해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굉장하게 많은 생화학, 면역학, 뭐 호르몬, 뭐 산부인과 뭐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누가 이거 좋더라 하면서 해서 건강이 망가져서 오시거나 또는 식욕 억제제만 잔뜩 먹어서 병원에 오셔서 이걸 못 끊어서 오시거나 이럴 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체지방이 느는 거는 질병이고 반드시 전문 주치의와 이제 의논을 하면서 내 평생의 건강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이 너무 또 아파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직원들한테 받아서 답글 같이 써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저희 영상에 제가 지금 했던 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건강 공부 하실 때 저희 그 유튜브 예전 것부터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진료래 그 건강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최근 논문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 환자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열심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제 환자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수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송편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갱년기를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엄마였던 내가 나로 변경되는 굉장히 이런 뭔가 나비가 되어 나가는 그런 시기니까 힘을 내서 잘 버텨보자. 그리고 이제 나비가 돼서는 건강하게 날아다녀야 되니까 이때 건강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즐겁게 갱년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라방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5일 수요일, 항상 2주 격주죠. 수요일 8시에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 시청자가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라방을 할 테니까 여기저기 좀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건강한 상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